남의 돈으로 집 사는 방법, 전세 끼고 집 사기. 화요일 오후 2시, 김철수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바라보면 손이 떨렸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자신이 내는 돈은 겨우 1억이었습니다. 나머지 5억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내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65평생을 살면서도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던 그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중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전세를 끼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올해 62입니다. 그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고 은퇴할 때까지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로만 살아왔고 집값은 계속 올라서 영영 내 집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2억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는 서울은커녕 수도권 변두리 집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봐. 나도 그렇게 해서 집주인 됐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4억이라면 자기 돈 2억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4억을 내고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인은 적합한 매물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였는데 매매가는 5억 5천이고 전세가는 4억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자신이 내야 할 돈은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도 2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는 동안에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고 그간은 4억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62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 끼고 집 사기의 실제 사례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미경 씨도 전세 끼고 집을 샀지만 그녀의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60살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가 3억 5천이었습니다. 자기 돈 1억 5천을 투자해서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 2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입자도 좋은 분이었고 집값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4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난감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면 갭이 줄어들어서 위험했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나갈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3억 7천으로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도 받아들였고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2년 후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세 끼고 집 사기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갭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수철 씨는 이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7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가는 4억이었습니다. 갭이 3억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갭이면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안전했습니다. 반면 강민수 씨는 실수했습니다. 그는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가가 4억 5천이었습니다. 갭이 겨우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1년 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집값이 4억 7천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전세금과 겨우 2천만 원 차이였습니다. 만약 더 떨어지면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깡통 전세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갭이 너무 적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매매가의 30% 이상은 갭을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것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 수요가 꾸준한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계약 만료 때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윤미경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가격만 보고 외곽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2년 후 계약 만료 시 나갔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을 빈집으로 두어야 했고 그동안 대출 이자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전세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설령 한 세입자가 나가도 금방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나쁜 곳은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씨는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부족한 돈을 대출로 메웠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4억, 자기 돈 1억, 그리고 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상태라 소득이 없었고 연금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은 양날의 칼입니다. 집을 살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큽니다. 가능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씨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전세 세입자를 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본인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자산을 처분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본인은 집을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증보험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동욱 씨는 전세 끼고 집을 샀지만 명확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되고 싶어서 샀을 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지만 대출 부담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미리 자금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미리 구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기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입자 관리, 자금 관리, 출고 전략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전세금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다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은 들통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문제,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런 문제로 고생하면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여기 살고 싶다는 이유로 삽니다. 하지만 전세 끼고 집 살 때는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라 전세가 잘 나가는 집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숫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 조언은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세금 문제, 법률 검토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끼고 집 사기는 분명 기회입니다. 적은 돈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평생 전세로 살았던 중년층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유 자금이 얼마인지, 소득은 어떤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상황도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인지 떨어지는 시기인지, 전세 수요는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비싼 집, 너무 적은 갭, 너무 많은 대출은 위험합니다.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끼고 집 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잘 쓰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잘못 쓰면 화를 입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집주인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